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더위가 대단합니다. 오늘 서울 시내도 체감 온도가 섭씨 35도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나다니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하고 중국 등등의 이 이상 기온 고온에 못지않게 펄펄 끄는 이슈가 이재명의 기소 여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100년, 200년까지 올라갈 건 없지만 조선 왕조가 끝나고 난 다음에 6.25의 그 흑암의 시면을 거쳐서 그 직전에 대한민국 건국이 된 1948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7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소위 한국 현대사에 아마 이재명 사건만큼 복잡다단하고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올 역사적인 사건은 전무했고 후무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거의 후무할 정도로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종몰이 되는가에 관계없이 앞으로 50년, 100년, 200년 후까지 이재명 이 스캔들에 관계된 수많은 드라마, 수많은 의혹, 수많은 뒷담화가 생성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생략하겠다고 선언하고 그냥 다른 얘기하고 쭉 지켜봤습니다만 이제 이 여름이 가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부랴부랴 이재명과 이화영 두 사람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세간에 돌아다니는 정치적 논쟁의 문제에 대해서 몇 마디 거들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전 의원을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제가 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었을 때 저하고 아주 짝꿍이라시피 아주 단짝인 동료 의원이 이상수였습니다. 이상수는 저보다 선수는 하나 높습니다. 그렇지만 나이는 저보다 몇 살 아래예요. 그리고 고향이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이상수라는 사람이 참 뭐라고 할까, 참 개천에서 용났다고 할까, 아주 그 신분 상승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그런 의지의 사나이입니다. 원래는 전라남도 고흥 출신인데 자기 아버님 부모가 어렸을 때 전라도 여수로 왔어요. 저는 여수 태생인데 이상수가 여수로 이사 올 즈음에는 저는 순천으로 전학을 와서 살아서 지리적으로 같은 지역에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고흥 시골이죠. 그게 시골 소년이 여수로 와서 학교나 이런 것에 적응이 좀 덜 돼서 그랬겠죠. 아무튼 여수 고등학교, 흔히 가는 여수 고등학교도 못 가고 여수 공업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보통 공업고등학교 사람들이 꼭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또 여수고등학교보다 좀 수준이 떨어지고 그리고 대부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전선에 무슨 공장의 선방공이나 무슨 배 선원이나 이런 걸로 나가는 걸로 대충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군대를 군대 간 게 아니라 어디서 취업을 한 2, 3년 한 걸로 압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2, 3년을 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젊음을 보낼 수가 있느냐 하고 아마 주경야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고려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수 공고 출신이 깜짝 놀랐어요. 공고 출신이 서울의 소위 인류대학에 들어간 건 대단히 흔치 않는, 물론 그 전에 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그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아무튼 깜짝 놀랄 사건으로 주위에 총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좀
일하다가 고대를 왔기 때문에 나이가 좀 동료보다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63 뭐 대모니 뭐 이런 것이 벌어질 때 아무래도 뚱치도 크고 사람도 점잖고 하니까 무슨 대모 학생 하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리더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걸 하다가 징집을 당했나 뭐 그랬습니다. 군대를 그리고 갔다 와서 하면서 인권 변호사가 됐습니다. 인권 변호사가 될 무렵에 제가 망명해서 돌아와서 평화민주당 창당 시절에 이상수를 만났어요. 보니까 가까운 고향의 친구 선후배예요. 그런데 뭐 이상수에 대한 얘기는 이제 그만큼 하고 저하고 아주 친하고 저하고 아주 바둑 친구고 밥도 많이 먹고 아주 친한 친구인데 그 사람의 보좌관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눈이 착 이렇게 올라가고 예를 들면 뭐 제가 꼬마 때 관상학을 좀 공부했다는 빈말 같은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상당히 비범한 재주가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무슨 옛날 삼국지에 나오는 어떤 중국의 장수와 같은 그런 기상을 가지고 뚱치가 좋고요. 굉장히 바지런하고 적극적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상수하고는 자기는 뭐 노무현 쪽으로 해서 열린우리당으로 가버리고 저는 꼬마 민주당을 하다가 그냥 망하는 집안이 돼버렸죠. 그냥 쭈그러져 가지고 소위 민주당의 중도 우파가 모여 있는 당시에 조순영 대표 저도 그 밑에서 최고위원회 말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그냥 흐지부지하게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아무튼 그로부터는 이상수하고는 제가 뭐 특별한 관계를 가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가끔 만나서 형 바둑 둡시다 해서 몇 달에 한 번씩 바둑도 두고 밥도 먹고 그래서 요새 그 이화영이 이화영이 뭐 어쩌고 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그 이재명이하고 연관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면 뭐 그 사람 족보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의 사람이 되기 전에 이상수가 2002년 대선 과정에서 그 사람은 총무본부장을 했고요. 정대철 의원이 선거대책위원장을 하고 제가 홍보본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무현 당선의 미래기는 우리 셋이가 그야말로 삼총사로 노력을 했는데 옛날 얘기지만 민주당의 그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노무현 가지고는 택도 없다 안 된다 해가지고 후단협이라고 후보 단일화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다 노무현을 떠나버렸어요. 떠났는데 이유인즉슨 그쪽에 강력한 제3후보 정몽준 의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몽준은 재산도 많고 재벌이고 그래서 그쪽에 가면 좀 뭐 부가 있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거의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차마 우리는 체면상 거기를 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당시 노무현이가 당선되려는 꿈에도 100에 1도 생각하지 않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야당다운 야당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 끝까지 해야 한다. 일단 경선에 통과된 경선 후보가 됐으니까 그런 입장이었어요. 다 갔어요. 우리 셋을 빼놓고. 그러다가 나중에 정몽준 후보 쪽에 가서 별로 재미가 없었던 모양이야. 또 다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구시렁구시렁 하면서 돌아왔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뭐 돈도 안 풀고 뭐 어쩌고 그래서 깔깔거리고 제가 많이 웃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상수하고 저하고는 상당히 친했죠. 친해가지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선 후에 우리는 갈라졌어요. 갈라졌는데 그다음에 그 대통령 그 정치자금을 취급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직당 선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상수가. 그런데 저는 지금도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큰 정치적 부정부패는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전혀 우리에게는 돈을 아무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도 돈을 안 줘서 정대철, 이상수 제 셋이가 야, 이 재벌이라는 자들이 말이야 우리 우습게 생각하고 말이야 땡긴 한 푼도 돈을 주지 않는데 우리 그 사람들 좀 요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누었어요. 저는 뭐 현대자동차하고 삼성을 맡았나? 그리고 뭐 이상수는 뭐 맡고 정대철은 뭐 맡고 이랬는데 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제가 이제 현대자동차 정몽구 선배한테 전화를 쫙 걸었어요. 회장한테. 그러니까 뭐 보통 직접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비서실장이 회장님이 몸이 좀 불편해서 전화 받기 좀 어려운데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빠짐없이 보고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언성을 높여고 아니 현대자동차는 민주당이 이렇게 우습게 보는 겁니까? 아니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수백억 수십억 내면서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몰아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니까 현대 자동차 사장, 월급 사장이죠. 이 전화가 저한테 찍고 와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선거자금 좀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이성수가 받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일을 하지만 돈을 일체 안 만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6억 6천만 원인가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고 삼성에서는 이제 삼성 회장실로 전화를 쫙 했죠. 이건희 회장실로. 그래서 난 누군데 이건희 회장 좀 바꿔주라. 이건희하고 저하고 또래가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양반에게 얘기 못할 거 없어.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비서실장 이학수 씨가 나오더니 제가 비서실장인데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거 회장 만나기 어렵구만. 그러면서 이만저만 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했죠.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치 취하겠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한 2시간 후인가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보고를 들었더니 후보께서 누구를 딱 지명을 해 주시면 그 사람하고 상대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지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돈을 줄 수는 없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명륜동에 있는 노무현 그 후보 집에 찾아갔어요. 삼성에서 정치자금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학수 실장이 그 노 후보의 지명이 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알아서 하죠.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그때 안희정을 시켰나? 누구 그걸 시켰어요. 근데 나중에 또 그 문제 가지고 안희정이가 돈 문제 가지고 또 감옥을 몇 달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가능하면 안 만지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상수가 이런 등등을 가지고 몇 달 감옥소를 갔어요. 나중에 재판받고 어쩌고 해서 집행유예로 적당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정확하게 돈을 기업들이 이렇게 주고 얼마씩 주고 많은 돈이 아니에요. 그거 하는 것은 관례에 속하는 문제인데 선거법상에 약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무슨 징역 몇 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가 해가지고 끝난 적이 있어요. 집행유예가 걸렸기 때문에 이제 출마를 못하게 됐지. 그래서 그 다음 선거에 이상수가 중랑갑에서 출마를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앙앙몰락이요. 하여간. 그래서 그 대신에 당시에 보좌관이었던 이화영이가 출마를 해서 17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4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4년 후에 그래도 의리를 지킨다고 이제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데로 옮기더라도 지역구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상당히 이화영은 참 의리 있는 사나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시까지. 참 괜찮은 사나이다. 그래서 자기는 엉뚱한데 다른 데 가다가 그때 좀 실패를 했고 이상수는 그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했는데 웬걸? 유정현인가 그 TV 앵커인가 하는 사람이 있죠. 좀 잘생긴 사람. 그 친구한테 그냥 슬그머니 줘버리고 말았어요. 유정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이상수가 또 뭐, 그저 누구요? 요새 그저, 더불어민주당의 여성위원장 했던, 뭐, 있어요. 이상수 보좌관이가 여성위원장인가 부장인가 했던 사람한테 또, 대결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상수가 개인적으로 마음이 매우 불평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뭐, 그건 빼고. 근데 이화영이가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공천 못하고 선거를 무소속으로 나가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아마 우리 자리를 구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뭐 킨텍스 사장도 좀 하다가 또 문제가 있어서 나가고 쭉 했는데 원래 이상수하고 이해찬하고 가까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이제 경기도지사 이재명이한테 관계가 됐어요. 근데 이재명이한테 관계가 될 때 평화부지사라는 간판을 가지고 지나가다 저한테 인사도 한번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사면 지사지 정무부지사면 모르는데 평화부지사 뭐고? 그래서 이게 뭐 짐작한 데는 이재명이가 북한 문제하고 뭐 연결을 하기 위해서 평화사업 같은 걸 제목을 붙인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맞죠. 그 후에.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꾸준히 이화영을 동원해서 뭐 이 사람 저 사람들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접근하고 쌍방울에 뭐 김성태도 갖다 붙이고 하는 걸 이화영이가 다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 현재 대표의 입장에서 보자면 딴 소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화영이가 이재명에게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은 이건 논리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봐서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다 웃는 거죠. 이게 뭐 말 같은 말을 해야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이 나라의 법치라는 것이 재용법정주의라는 걸 증거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질질 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되더라도 이재명이가 기소를 당하는 것은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불가피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이제 다음 달 한 달, 8월 한 달에 결판이 나리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지금 문제의 핵심은 이화영이가 전책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이 이제 핵심 문제인데 그동안은 쭉 보고를 안 하고 지 혼자 뭉뚱그려서 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죄가 너무 많을 것 같거든. 형량이. 왜? 김성태가 와서 잡혀와가지고 여기 갔다가 잡혀와가지고 어지간하면 다 불었어요. 난 쟤한테 돈 얼마 줬다. 800만 불인데 뭐 500만 불은 뭐 자기 사업 용으로 했고 300만 불은 뭐 이재명이 뭐 방북하는 어떤 담력금 뭐라고 할까, 답방료라고 할까, 뭐 그런 걸로 주었다. 그리고 이화영도 이재명의 사건에 많이 관계되어 있어요. 아까 그 화천대유 띄워보세요. 맨 처음에 하나 만들어라는 거, 큰 거. 자, 나는 이화영이가 대장동 사건에도 적어도 관계를 했거나 아니면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어디서 페넷마이크에서 나온 거지? 그러면 어디서 나온 거야? 아까 요거지? 페넷마이크가 아니고 이것이 인터넷에서 나온 겁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21년 여러분 보시죠. 여론의 관심을 갖는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자회사인 천화동인 제1호 누굽니까? 김만배죠. 대표 김만배가 그 대장동 사건에 그 부수 이익 몇천억을 가지고 주물락주물락하는 핵심 인물입니다. 잘 아시죠? 그것을 사실상 사무적으로 경영하는 이한성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한성이가 옛날 국회의원 시절에 이화영의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화영이가 돌리지 마. 아까 거기 다시 이한성이를 이재명에게 추천한 거 아닌가 하는 게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면 이화영이가 이재명은 아니더라도 이재명의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김만배에게 추천을 한 거예요. 이거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한성이 현재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압니다만 아무튼 1호 경영 총 책임을 이한성이 했어요. 그게 이화영의 보좌관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짐작컨대 이화영이도 대장동 사건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평화부지사로서 이제 쌍방울의 김성태를 잡아가지고 이건 문제는 이제 북한 사람들이 문제인데 북한에서는 꼭 무슨 이런 건으로 해서 북한을 방문하려고 하려면 반드시 돈을 내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불문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건 사실을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이재명은 북한에 방문하는 성금조로 300만 불을 지 돈이 아니고 김성태 회장을 통한 쌍방울을 통해서 보냈다. 그러면 그냥 공짜로 보냈겠느냐? 뭔가 다른 것을 주었겠죠? 그게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래서 거기에 일종의 뇌물 의혹이 성립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법리적으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뇌물죄로 하면 적어도 몇십 년 이것만 가지고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나오는데 딱 이 문제에서 이화영이가 나는 그 사건을 하는데 나는 이재명에 대해 전혀 보고한 바가 없다. 내가 혼자 했다. 혼자 자기하고 김성태하고 차치고 포치고 다 했다는 거죠. 아까도 제가 전제했지만 그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좀 우스꽝스러운 논리예요. 좌우당간에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법원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검사로서도. 옛날처럼 막 고문하고 때려잡고 울고문하고 그런 시절이 아니니까 그대로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이화영의 뒤에는 거대한 제1야당이 버티고 있어요. 170석의 국회의원을 가진 대정치 집단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 꽝꽝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화영이는 막판에 몰리니까 자, 내가 진실을 말해가지고 내 형량을 좀 탕감시킬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믿고 따랐던 이재명 후보 대표를 위해서 내가 몇십 년을 쓰더라도 의리를 지킬 것인가 하는 양당 간의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자기 변호사도 하나 그랬던 모양이죠. 왜 진실을 밝히지 않소? 당신이 왜 죄를 뒤집어 쓰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를 한 적이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입장이 코너에 몰렸죠. 사실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리고 북한 문제는 쌍방울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서 대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 측이 지급한 것이고 자신도 경기도 및 당시 경기도지사는 이재명과 아무 관계, 자기도 관계가 없다. 평화부지사는 자기도 관계가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달 초에 검찰에 말을 바꿨어요. 쌍방울이 인용합니다. 쌍방울이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기로 한 사실이 이 지사에게 사전에 보고됐다. 그 자기가 보고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 후 대북 송금이 진행됐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는 점이 언론에서 슬그머니 나타나니까 비상이 걸린 거죠. 아, 이거 이제 큰일 났구나. 그래서 또 18일 날
이달 18일, 지난 18일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 역시 재판에서 인용합니다. 쌍방울의 방북을 추진해 달라고 했다. 인용 못하고 말한 사실을 법정에서 언급한 것으로 이런 얘기 있느냐 하니까 이화영이 있다 하고 답변을 했겠죠. 아직 그 속기록은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을 살짝 돌리자면 참 이재명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 아마 이렇게 거대한 어떤 음모라고 할까? 거대한 사건을 만들고도 그렇게 따뜻하게 버티고 법정 투쟁을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자리 차지해가지고 다시 보궐선거에서 그 차지해서 또 정당 대표까지 하는 그 많은 정치적 공정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벌리는 이재명이야말로 그가 만약 진실에 입각한 투쟁을 했다면 역사에 남을 사람입니다. 대단한 의지의 사나이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런 일을 벌이기 위해서 너무 많은 무리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재명도 인간이니까 저는 이재명을 개인적으로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법원이 할 테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러다가 한참 몰리면 혹시 저 사람 자결해버리지 않을까 하는 겁까지 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당국은 신경을 써야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뽀록이 다 터지는데 자기가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안 먹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구차하게 재판을 받고 어쩌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만둬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씨에게 솔직하게 나가서 그 재판에 임하고 자기의 벌을 받을 만큼 최소한도 받아가지고 옥고를 치르면서 이 다음에 정권이 혹시 바뀌어서 극적인 어떤 사면을 받는 그런 방법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하고 공고합니다. 그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엊그제 이낙연 전 대표하고 대담 중에도 말이 아주 뼈가 달라요. 이재명은 통합하고 단결합시다. 좋죠. 내년 선거를 위해서 좋은데 그러나 도덕성의 문제도 좀 따져야 합니다. 이당 얘기가 했단 말이에요. 그 이낙연은 결이 다릅니다. 이게 완전히. 결이 다르서 지금 10월경에 이재명의 이제 사퇴설도 나오고 쭉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제대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낙연 반대파, 소위 친명파죠. 친명파들은 이낙연 니는 떳떳하냐 하고 가끔 공격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낙연은 옛날 라임 사태에 관여했다는 하나의 흠결이 있습니다. 큰 흠결은 된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하나 있는데 그때 그 자기 조직 담당 정책 담당 특별보좌 여기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저녁에 밥 먹고 들어와서 극한적인 선택으로 해서 검찰청 계단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이낙연에게서는 아픈 추억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이제 일단 그건 좀 마무리로 졌는데 라임 사태 그 회장은 도망간다 만다고 지금도 시끌벅적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이낙연은요 굉장히 조심하고 나쁜 말로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절대 민원 같은 거 잘 안 받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솔직하게 말해서 이낙연한테 욕이 될지 어쩔지 모르지만 광주나 전라남도 현지에 가면 이낙연 인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 누가 얘기해도 그냥 들은 척만 해버린다는 거예요. 저 사람 말에 실컷 해줬던데 말도 제대로 안 된다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아. 그리고 지사 선거도 오러가고 또 대통령 선거 경선할 때 후보 경선할 때도 그렇게 속된 말로 전라도 말로 쇠가 빠지게 해줬는데 본체만치 한다.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좋게 얘기하면 대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데 그 개입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관리를 철저하게 한 것이 아닌가. 제가 막 미국에서 망명에서 돌아와서 소위 당시에 동교동이라는 김대중 총재 집 지하실에서 입주특보로 제가 참 신흥 신복이라고 할까 그렇게 나타났을 때 매일 아침에 동교동으로 취재를 온 동아일보 취재 기자가 이낙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하고 술을 먹어도 80번 이상 먹었을 겁니다. 이낙연이 잘합니다.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다음 선거를 이재명과 손을 잡고 선거를 치를 가능성은 나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재명은 알고 있어요. 이재명은 자기가 감옥소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대표직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감옥에서 공천하겠다 하는 배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천권에 무서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식 데모도 하고 철야 데모도 하고 그냥 검찰장 항의 방문도 하고 온갖 정치적 쇼맨십이 많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 이 나라의 정치가 너무 희화화돼. 이게 뭐 코미디야, 코미디.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인 것이 이재명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자신이 지금이라도 자기가 했던 어떤 법률적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많이 있다 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깨끗한 자세로 그것을 응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이게 버텨가지고 50년, 100년, 수백 년 동안에 자기의 그걸 감추기 위해서 코미디를 벌였던 그런 우화의 주인공이 되어버리면 안 돼.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이화영도 보니까 아까 부인 나오는 거 있어요. 백씨죠. 난 또 이 여자가 뭐 개딸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펜앤마이크에서 나온 겁니다. 이재명의 목두진 이화영 배우자 백여사의 이상한 언행과 3가지 실수가 있었대요. 저는 뭐 실수라고 보지는 않았는데 첫째, 이화영 전 병업부지사 배우자 백모 씨의 이상한 언행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백모 씨가 벌이는 행동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남편인 이 전 부지사가 죄를 뒤집어 쓰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야 한다는 쪽으로 백 여사가 그런 식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가 정치적으로 죽더라도 남편을 살리는 방향으로 처신해야 하는데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최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8월 구속영장 청구서에 무게가 실리자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 백 씨의 은행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변호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런 주장은 백 씨의 탄원서에서 비롯되어 있다. 자, 배우자 백모 씨 여러분 TV에서 가끔 보셨죠? 아주 힘좋고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품성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중년 아주머니예요. 불리한 진술하자 처음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해 9월 이 전 부지사가 구속됐는데 단 한 번도 얼굴을 나타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내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당시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은 문제의 발언입니다. 이걸 진술한 이후에 이런 사건이 쫙 벌어졌어요. 그다음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전혀 모르는 일 어쩌고 이 대표의 방북 추진 요청을 인정했다. 이 같은 이전 부서의 심경 변호는 곧 이재명 수사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됐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와. 제3자 뇌물이라면 여러분 한동훈 검사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갖다 붙였던 것이 제3자 뇌물입니다.
쌍방울로부터 대북 사업 지원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쌍방울로 하여금 북한에 대납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 외에 무슨 다른 것은 나중에 준다 하는 그런 거죠. 현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지사 시절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이어서 대북 사업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전 부사의 진술로 변호사비 대납보다 방북 비용 인하세이 훨씬 더 크고 빠를 것이라는 분석이 그렇죠. 변호사비 적당히 주는 거에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건 국가 대 국가의 어떤 방공법, 국가보안법 걸리는 문제가 되거든요. 따라서 이 전 부지사가 구속된 이후에 조용하던 민주당 의원들이 특별 면회를 신청하고 난리 법석입니다. 배우자가 A4 용지 넉장의 글 여러분 다 보셨죠? 그리고 무슨 신체적 고문보다 극심한 심리적 압박은 군사독재 시대의 전기 고문만큼 무섭다며 남편이 고립된데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이게 다 좋은데 그 다음에 탄원서 하는 데는 자기 남편보다 이재명을 더 크지. 뭐 개혁의 딸이라는 거 발음이 하도 나빠서 제가 개혁의 딸이라고 고쳐버리겠습니다. 뭐 탄원서 정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둘째 그 탄원서를 검찰이나 법원에 낸 민주당에 제출. 왜 탄원서를 내면 검찰이나 법원에 내지 왜 민주당에 냅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탄원서 자기들한테 내라. 그러면 자기들이 있겠다 했겠죠. 셋째, 탄원서에서 남편보다 이재명 대표를 더 염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탄원서 제출 이후 남편을 만나서 옥중 편지를 받아내서 일부 진술을 뒤집었다는 점이 또 주목됩니다. 다섯째, 이 전 부시자와 상의도 없이 변호인단에 해임시고서 지 맘대로 냈어요. 그리고 또 이화영 전 지사가 나는 그 해고 안 한다. 또 반대했어요. 이렇게 백 씨의 괴이한 행동에 출발하자면 탄원서 제출해 있다. 그래서 이제 쭉 검찰의 강압에 따른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주장에 백씨 탄원서의 세 가지 허위 주장을 담아서 신뢰도가 떨어졌다. 이걸 주장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십시오. 이전 부지사는 쌍방울이 2019년 경기도의 대북 사업과 이재명 대표 방북 대가 등으로 8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어 있다. 이미 사건 관련자들은 혐의를 다 인정했고 이전 부시자와 이 대표만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 사건이 이전 부시자 혼자의 책임으로 인정될 경우에 이화영의 가중처벌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최종 책임자가 이재명 대표라면 이전 부시자는 형량이 상당히 감경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보다 이재명을 구하려는 백 씨와 자신이 살려는 이화영 간의 갈등이 격화되어 있어요. 이런 이유들을 근거로 백 씨가 이전 부사에게 염려해서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백 씨가 제출한 탄원서는 이화영 탄원서가 아닌 이재명 탄원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뭐 탄원서를 보고도 하고 뭐 여러분이 뭐 대충 여기 안대없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매우 변했네요. 그리고 이전 부시자 이화영이가 자기 부인 백 씨의 변호인단 회임 신청을 거부했다는 점도 두 사람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것인가?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부부간에 참 법정에서 고함을 지르는 그런 참 우스꽝스러운 그 드라마가 연출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재명에게 돌아오지 않는가? 그래서 그렇게 뻔한 사건을 명백하게 왜곡을 하면 그 결과는 너무도 뻔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화영은 그야말로 386 시대의 대표적인 선수 중에 한 사람인데 몰락했어요. 그래서 특히 또 이재명 공격의 참 선두주자의 하나인 김사랑 씨가 이화영 평양 친구가 많은 북한 통일자 피도 눈물도 없는 정치자금 관리의 달인이라는 제목의 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시고 아주 잘 썼더라고요. 그리고 내용도 아주 충실하게 썼고 그래서 지금 이제 김성태의 경우에는 뭐 김성태를 우리가 동정할 건덕지는 없지만은 만약에 이 문제가 되면 사업에 더 심각한 지장이 있을 것이고 그 쌍방울 메디아스 면직물
이런 거에도 그 경영에 그 굴곡이 생기는 건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이왕할 바에야 자기는 평양과 무슨 대화를 해갖고 대북 사업에서 돈을 좀 벌려고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것은 현정은 회장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과정에서 경비가 좀 든다고 해서 그냥 이 화정이한테 조금씩 돈 내고 뭐 어쩌고 했는데 이화는 거기 앉아서 저기 경비 받고 플러스 알파도 받고 무슨 법인카드도 몇 억 쓰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이용해서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지사 시절에 나중에 대통령 후보로 비중 있게 카리스마 있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북한을 가서 방문해서 탁 폼을 한번 잡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에 오늘의 이 드라마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장안의 이 폭염보다 더 뜨거워요. 벌써 한 40분 됐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전에도 제가 그 얘기 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의 해결은 이재명 본인에 달렸습니다. 우리나라가 명색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서 경정협정 70년이 지난 오늘까지 수많은 낭반을 거치면서 오늘만큼만 부와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의 그늘 속에서 불만을 가진 노동자, 서민층 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우리의 정치적 대적자인 북한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많은 주사파 세력들에서 이 사회가 근본적으로 불안합니다. 흔들려요. 어저께 장수에서 3.1도의 지진이 나와서 사람들이 다 놀래키지 않았습니까? 이 주사파가 흔드는 정치적 흔들림은 이 정치적 어떤 뭐라고 할까 불안은 이 지진에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적어도 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만큼은 기본적인 책무를 다 하리라고 생각하고 행여나 이 정부도 윤 대통령도 한때 대통령 자리를 따고 당선을 하기까지 그 많은 정치적 희노애락 그 드라마 속에서 혹시 저쪽에 약점 잡힌 일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거 관계없이 자유민주주의를 확실히 지킴으로써 그 모든 것이 면책되고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치인이 세상에 완벽한 정치인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 책임은 나중에 지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적어도 1년 전에 벌어졌던 대통령 선거, 이 선거의 후유증이 1년이 되는 지금까지 빤히 보이는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아닌 경위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난 도대체 우리나라의 검찰, 수사망, 소위 형사, 미국에 가면 형사 콜롬보라고 있죠? 눈이 이렇게 찌그러져 갖고 이 다 허접한 그 베이지색 코트 입고 이렇게 다니면서 탁탁 잡아내는 아주 명탐정이 있어요. 아니 대한민국 그런 장비호 같은 탐정, 그런 형사 콜롬보 같은 사람 없나? 아니 그 수많은 눈에 빤히 보이는 실종 사건, 자살 사건, 이걸 한 가지도 파헤치지를 못해. 에?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맺는 사람은 이거 우리가 적당하게 가보면 이거 얼마든지 완전 범죄할 수 있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분발하세요. 이 나라 경찰, 사법경찰, 형사, 탐정 좀 자세히 찾으세요. 저는 최근에 제 얘기만 해서 오래전에 제가 초선 의원 때 정보기관의 어떤 책임자가 저 배우를 탐색하기 위해서
스파이를 하나 넣으려고 했다는 계획을 붙잡아냈어요. 그냥 뭐 물정 동향 파악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나 뭐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는데 대한민국의 참 탐정과 형사들은 어째서 이재명 근처에서 벌어진 그 수많은 자살 사건을 한 건도 대한민국 국민이 속 시원히 이해할 만큼 해결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아마 이재명 사건이 일단락되면 많이 터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지금 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워요. 조사를 하고 있는지도. 그래서 이 여름에 뭐 그런 것까지 끄집어내서 이렇쿵저렇쿵 얘기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만은 제발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자신만만은.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말을 좀 슬그머니 바꿨어. 이완영이가 말 바꾸듯이 슬그머니 바꿔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떳떳한 사나이로서 이 역사의 승부를 건다는 자세로 사술과 책략과 이것으로 절대로 이 나라를 먹지 못합니다. 역사에서 당당한 자세로 이 사건에 집행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 정치가 이런 것이구나. 우리 한국민족, 조선민족이 이만큼 지혜로운 사람들이구나. 이러고 스스로 긍지를 가지고 세계 앞에 떳떳이 나설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다가왔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이 이번 이 더위에 여러분의 청량음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구독 좀 부탁한다고 했더니 구독이 한 며칠 사이에 한 200여 명이 확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 당국자들이 할 때마다 꼭 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28일 동안 한 6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10명, 15명 정도가 늘었는데 여러분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김경재를 통해서 코멘트 듣고 비판도 하고 댓글도 주시고 또 이거저거 시사를 보는 눈을 좀 정리하고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격려하는 뜻에서 돈 달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구독을 꼭 좀 부탁해서 제가 넉넉하게 방송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나 이런 걸로 해서 사무실을 조금 축소할까 그럽니다. 집으로 갈까 아파트에 나가서 꾸미고 할까. 그런데 또 주변에서 그 구차스럽고 왜 집으로 끌고 가냐 해서 지금 이 근처에 좀 싼 데로 좀 옮길까. 그래서 좀 집행이나 예산을 좀 트림시키려고 하는 그런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이 해 주실 것은 그냥 구독만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더 힘차게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